지난 3월 경기도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. 이 오피스텔에 사는 20대 여성의 가족으로부터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인데요. 여성의 집을 방문한 경찰은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응답이 없자 현관문을 강제로 뜯은 뒤 내부로 들어갔습니다. 놀랍게도 방 안에는 숨진 여성과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함께 있었습니다. 여성을 살해한 뒤에도 시신을 이틀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난 남성. 법원은 그에게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? 자, 이 사건 저희가 지난 3월에 발생 당시에 전해드렸습니다. 재판이 지금 열린 거죠. 자, 사건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. 네, 지난 3월 6일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 사는 22살 여성의 가족으로부터 며칠째 이 여성과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. 경찰과 소방이 현장에 충돌해서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해보니 그 방 안에는 여성의 방이었는데 만취한 23살 남성이 여성의 시신 옆에서 횡설수설하고 있었다고 합니다. 경찰이 남성을 현장에서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는데요. 그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이 숨진 여성과 연인 관계였고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. 수개월 동안 만남을 이어오는 도중에 남성은 뚜렷한 주거지가 없었는데 두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이성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됐고 여성이 홧김에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모텔값 아껴서 참 좋겠다. 해 뜨면 바로 집에서 나가라 라는 말을 한 걸 듣고 남성이 격분해서 여성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자, 일단 백 변호사님, 그 여자친구의 시신을 옆에다 놓고서 며칠 동안 생활을 했다. 이게 그때 발생 당시에 정말 충격이었어요. 네, 맞습니다. 그 아까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뭐 여성이 모텔비 벌어 좋겠다, 나가, 내일 아침에 나가. 이거는 죽은 사람 말이 없습니다. 결국 이 남성이 본인의 혐의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했던 저는 변명에 불과하다 일단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. 사실 통상적으로 이런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나면 본인이 현장을 뜨거나 사체를 어디 훼손하거나 유기하거나 이런 행태들이 보통 있는데 이렇게 사체와 함께 있는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. 보통 두렵기도 하고. 근데 이 남성은 정말 충격적인 건 여성의 시신을 이불로 덮어놓고 그냥 지금 사파 나온 것처럼 방바닥에 방치하고요. 저 공간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습니다. 아우. 그리고 술을 마시고 또 술이 부족하니까 편의점에 갑니다. 또 술만 먹여라 또 안주까지, 술하고 안주까지 사서 와서 추가로 구입하고요. 더 충격적인 건 그런 상황에서 OTT 서비스 접속해서 영상까지 시청을 했다고 합니다. 그 지금 말씀하셨지만 교수님, OTT 서비스, 그러니까 넷플릭스 같은 걸 이제 보면서 시신을 옆에다 두고 술도 마시고 배달 음식도 먹고 하면서 TV까지 보면서 그냥 만취 상태로 발견. 야, 이게 참 엽기적이기도 하고 말이죠. 네,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. 보통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옆에 사람이 아니라 쥐가 한 마리가 이렇게 있어도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술이라고 하는 그 핵심 주제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즉 다시 말해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술의 영향으로 자기의 어떤 행동을 스스로 제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. 다시 말해서 어떤 말다툼을 해가지고 기분 나쁜 상황이 있으니까 바로 폭력성이 발현돼가지고 그 여성의 목을 갖다가 조른다든가 그리고 난 이후에는 또다시 자기 어떤 생활을 계속하면서 에이 모르겠다 또 술이나 먹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속되었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요. 이 사건은 일반인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런 사건인데 거기에 있어서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술에 의해서 이 사람은 자기의 어떤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위 얘기해서 막 살아되는 그런 어떤 그 과정상에서 발생된 것이라고 봅니다. 양 변호사님, 그런데 이제 당시 숨진 여성의 몸을 봤더니 폭행 흔적이 나왔다고 합니다. 여러 차례 있었어요. 근데 이 여성이 이 범인과 이제 재판관 피고인과 같이 산 게 1월 14일이었거든요. 근데 불과 보름도 되지 않아서 첫 번째 폭행을 합니다. 폭행도 우리 이제 짐작하시면 복부를 강하게 때리면 몸이 웅크러들잖아요. 그때 그거를 옆구리하고 가슴도 또 때리는 겁니다. 그런 식으로 폭행을 했고 이유도 기가 막혀요. 그냥 왜 너 친구하고 집에서 사진 찍어? 이런 이유였고 그러고 나서 또 한 달이 채 안 돼서 이번에는 과거에 사귀었던 피해자가 과거에 사귀었던
이성 때문에 싸우다가 흉기로 이 공격을 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던 겁니다. 그리고 불과 열흘도 되지 않아서 결국 피해자를 살해해서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아니 저 남성 빨리 정리를 했어야지 저런 폭력 성향을 보이는 남자를 왜 못했을까 너무 막 부글부글 끓어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도. 예, 알겠습니다. 그럼 여기서 이번 사건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. 출소한 지 1년도 안 돼서 이게 무슨 얘기죠? 네, 이 남성은 전력이 좀 있는데요. 2017년 2월에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는 여성을 강제로 추행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요. 예. 같은 해 7월에는 버스에서 처음 본 15살 여학생을 어디론가 끌고 가서 위력으로 유사 성행위를 하고 또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2018년 8월에는 길가에서 마주친 사람들을 상대로 공동공갈, 상해, 재물손괴 범죄를 범해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요. 준수사항을 위반해서 집행유예 선고는 취소되고 2021년 8월 14일까지 복역을 하고 나왔는데 출소한 지 약 5개월 만에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한 겁니다. 자, 그 백 변호사님 일단 재판에 넘겨졌고 네. 최근 1심 결과가 나왔어요. 네, 맞습니다. 일단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징역 30년을 선고를 했습니다. 재판부에서. 저는 이 징역 30년이 온당한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듭니다. 물론 재판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형을 선고했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만 예. 그 소위 과거에 아까 또 얘기했습니다만 엠번방 사건의 조주빈보다 이게 형량이 낮은 게 맞는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.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술을 마시고 태연하게 행동하는 등 참혹한 범행에 대한 죄책감을 느꼈는지 일단 의문이 들고 누범 기간 중이었고 또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를 예상하거나 전혀 고려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. 이건 그 전의 범행에서 다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중형을 선고하면서 징역 30년에 15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만 피해자의 유족들을 생각한다면 이 형이 과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듭니다. 자, 일단 저는 솔직히 징역 30년이라는 얘기를 듣고 교수님 워낙 살인 사건 형량도조차 뭐 20년 이상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다 보니까 30년 저는 솔직히 백 변호사님은 많지 않다고 하셨지만 상당히 많네라고 저는 순간 생각을 했거든요. 예? 저도 그렇게 생각을 같이 했습니다. 조금 전에 워낙 이제 뭐 엄청난 사건인데 그 어떤 선고 자체가 상당히 낮아서 그런데요. 사실 이 사람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술을 어렸을 때 잘못 배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실제 이 사람에 대해서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 검사를 했는데 이 검사를 하게 되면 12점, 14점 같은 경우는 상습적 과음주자, 그리고 15, 24점은 문제음주자, 25에서 40점은 알코올 중독인데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 전 단계인 19점으로서 문제음주자의 수준입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그 술을 마시는 그 상태에서는 자기가 스스로 어떤 화를 참지 못한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요. 그리고 이제 술에 취할 경우에 폭력적인 성향이 발현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닥치는 대로 동물적 공격적인 본능에 따라서 행동할 뿐 사실 이 사람이 30년 동안 들어가 있는 동안에 어느 정도 그 뭐 교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이 사람이 바깥에 나오게 되면 걸어다니는 시한폭탄과 같은 그런 존재로 사회에 폐를 끼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. 자, 양 변호사님,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30년도 이게 적다. 뭐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 피해 여성의 나이가 24살이었습니다. 24살 꽃다운 나이에 살해를 당했는데 그 피해자를 살해한 사람은 고작 30년형. 24살 피해자가 평균 수명을 살아도 60년을 추가로 더 살 수 있는데 그 사람을 살해한 자는 30년. 딱 절반만. 물론 그것도 다 살질 않겠지만.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형량 얘기를 할 때, 예? 근데 이 지금 사람에 대해서는요, 저는 이 범죄 전력을 보는데 첫 번째가 2017년에 강제추행이었거든요. 근데 그러고 나서 집행유예를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했어요. 미성년자를 상대로. 그때도 집행유예를 받았어요. 그러니까 이 남성도 그때까지도 미성년자였던 걸로 저는 추정이 됩니다.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
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성폭력을 저지르는데 집행유예를 받을까? 그리고 교수님 이제 알코올 문제, 술 문제를 지적하셨는데, 그러니까 같은 강제추행이라든가 뭐 유사성애 같은 그런 성폭력이라도 범죄의 어떤 정황, 어떤 질적인 차이가 좀 있잖아요. 예. 아까 쓰시는 어떤 걸어다니는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였던 게 맞았던 거예요. 그럼 이전 범죄에서 그냥 지금 말씀드린 게 그냥 제목이 강제추행이라고 같은 게 아니라 좀 다르게 선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. 이런 정도면 정말 오랫동안 이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게 아닌가. 그러고 나서 사실 죽어도 부정한 상태에서 이 지금 피해자와 교제해서 그 집에 들어앉아 살게 된 거 아니에요. 왜 이런 사람을 걸러내지 못했느냐가 저는 더 걸려요. 그러니까요. 30년이나 형량이 짧다를 따지기 전에 왜 3번씩이나 범죄를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범죄는 이게 뭐 공동 공갈의 상인데 벌금으로 끝났어요. 하하. 그러니까 이게 미성년자라서 저도 미성년자 강하게 처벌하는 걸 반대하는 사람인 거 아시잖아요. 하지만 예. 이 범죄의 성격을 보면 이 사람은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됐을 범죄들을 계속해서 저질러 왔거든요. 결국 사람을 이렇게 목숨을 뺏은 거예요.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.